오늘로써 9주 강의 시작합니다. 9주 강의에는 전기회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자기파를 마쳤는데 전기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은 지난주 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자기를 이제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리에서 배우는 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전기자기 분야입니다. 우리가 4개의 기본인 배웠었죠. 그중에서 중력, 만율력 이것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뉴턴이 물리학을 처음에 발견한 다음에 물리학이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의 실생활이 크게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와 자기가 나오면서 전자기학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많은 생활에 도움을 줬고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도 거기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발전소에서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전기 회로를 만듭니다. 전기 회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전기 회로가 무슨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라디오도 그렇고 이 전기 회로 가지고 작동을 하게 하는 것인데 전기 회로의 그 복잡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회로를 하기 전에 전류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되겠어요. 전기회로에 흐르는 것이 전류죠. 전류란 무엇이냐면 전류란 바로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전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서 아무데나 전하가 막 이동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유체에서 전하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는 금속에서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두 가지 부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양전하, 음전하. 근데 전하가 이동할 때 사실은 전하가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어떤 방향이라고 정하느냐 이게 어려웠는데 역사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면 양전하, 전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우리 그랬었죠. 19세기 말까지도 금속 내에서 물질 내에서 전기가 어떻게 있는지 원자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흐르는 거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실제로는 음전하가 움직이는 거더라. 오늘날은 알고 있죠. 오늘날은 음전하 중에서도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직 이게 전자나 원자가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때 음전하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선에서 음전하가 나르는 게 바로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 안 이 효과를 음전하 이동 실제로는 음전하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홀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음전하가 이동하는 것의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도선이라든가 또는 도체가 있다고 하면 전류하면 그 도선의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량,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dt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dq만큼이 지나가면 dt분의 dq가 전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나가는데 전류가 흐르는 비율이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 할 필요 없겠죠. 유한한 시간, 5분에 얼마 지나갔다. 그러면 5분 동안에 지나간 전하량을 5분으로 나누면 그게 전류가 될 텐데 그게 순간순간 바뀌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미분을 취해서 알아야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부분에서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여기에 단위 시간분의 전하죠. 그래서 전하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전류의 단위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암페어는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간 전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전에 기본 단위 이런 거 한 적 있었죠. 전기 현상의 기본 단위는 바로 암페어입니다. 암페어가 먼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암페어를 가지고 쿨롱 전하의 단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1암페어가 지나간 양을 1쿨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선에, 이 넓이를 갖고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그때 전류 밀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위 넓이에 지나가는 전류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전류를 어떤 단면적이 S인 것을 I라는 전류가 지나가면 I를 S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골고루 고르게 지나가지 않고 전류가 고르게 지나가지 않고 다르게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영역도 잘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DS분의 DI가 바로 전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그 도체에 전하가 있으면 우리 전하 밀도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하 밀도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우리 어떻게 정의되냐면 사실은 R이라는 부분의 전하 밀도가 Rho고 그 부분의 전하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V면 전하 밀도의 속도를 곱한 것이 바로 전류 밀도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금방 우리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전하 밀도는 스칼라죠. 속도는 벡터죠. 그래서 전류 밀도는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는 스칼라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전류 밀도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에서 전류를 구한다면 이렇게 구하겠어요. 여기 전류 밀도가 이렇게 전류가 그 크기를 갖고 있는 데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전류 밀도로 한다면 우리 면 벡터가 있으면 이 면 벡터를 지나가는 전류 밀도 이게 이제 전류 정인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면 벡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해야 되겠죠. 면으로 따라 지나가면 이건 전류 안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스칼라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밀도와 면 벡터의 스칼라곱. 근데 면 벡터의 방향이란 어떤 방향입니까? 면의 접선 방향이 아니라 면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래서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류 밀도가 있을 때 그때 전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벡터고 면 벡터도 벡터고 전류는 스칼라니까 둘을 스칼라 곱하는 것이 스칼라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한한 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바로 이것을 적분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 S를 지나가는 전류라고 한다면 그 전류 밀도를 이렇게 면 요소에 스칼라 곱한 것을 그 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전류가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회로를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전류를 이 정도로 공부하고 이제 전기 회로를 보겠습니다. 전기 회로란 뭐냐면 이렇게 도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데 도선을 연결하는데 그냥 거기에 전류만 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전기 회로에는 요소를 연결합니다. 뭔가 전류에 뭔가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연결하는데 그 요소들이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하나는 기전력. 이 기전력이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축전기와 인덕터 이렇게 네 가지를 요소를 연결하면 이 전기 회로들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할,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저기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에다가 여기에 전구를 하나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간단한 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ON 하면 불이 들어오죠. 이랬을 때 우리 전기 회로를 다룰 때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전력은 이런 표시로 합니다. 배터리는. 그 다음에 저항은 이런 표시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스위치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저 회로를 우리 전기 회로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회로에서는 직선과 특별한 기호로 간단히 표시하는데 저 배터리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직선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직선으로 된 부분은 그냥 전류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도선으로 연결해 놨으니까 이것도 도선이겠거니 생각하면 어떤 도선이든지 저항은 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회로로 만들어 놨을 때는 이 부분에는 저항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저항이 없이 그냥 길만 되겠어요. 이 도선의 저항을 생각하려면 이 경우에 어디에다가 저항을 다 몰아서 그 도선에 있는 저항을 다 몰아서 이렇게 저항기호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터리는 바로 전이차를 주는 장치인데 이것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어떻게 기전력 역할을 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면 전기회로에 전이차를 주는 장치가 바로 기전력인데 그러면 이 기전력을 받고 이제 자유전하가 움직이는데 자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전하가 움직일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전하가 전기력을 받으면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똑같은 말을 우리 어떻게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하가 전기장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하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하가 높은 스칼라 포텐셜 아래 전이차 아래 놓인다. 이것도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 현상을 다루는데 이 네 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어느 것이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느 하나를 알면 나머지 세 개를 그냥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기 회로를 다룰 때는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냐면 바로 전이차. 이 네 번째 이 전이차가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배운 것이요. 그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는 전기장 이런 얘기 안 하고 전기력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이차, 전압 이 얘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 회로에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익숙한 중력과 연결지어서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기에 아파트에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죠. 이 수돗물이 나오는 게 마치 이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류에 해당하는 것을 수돗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저것과 저거를 비유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물은 어떻습니까? 저 위에서 사실은 아파트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것은 저 옥상 위에다가 물탱크를 올려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옥상에 있던 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흐르면서 층층이 이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기전력이 이쪽을 제일 전위가 높은 곳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이렇게 굴욕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저 꼭대기로 물을 올려놔야지 아파트에서 좀 옥상으로 물을 올려놔야지 물이 나오죠. 그렇게 물을 올려놓을 때 무엇으로 올려놓느냐? 중력으로 올려놓지 않죠. 일단 올려놓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려놓을 때는 중력이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경우에는 전기 모터, 전기력을 이용해서 올려놓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배터리에서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올려놓는 역할에서는 여기에는 이 전기력 가지고 여기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지 같으면 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높은 전위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비교를 한다면 자 여기서 폭포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구 전체를 볼 때 하나의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폭포의 물이 아래로 뚝뚝 떨어집니다. 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축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저 폭포가 흐르게 할 때는 무엇이 물을 위에 올려놓습니까? 중력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력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전하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무엇 때문이냐면 태양열 때문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증발이 돼가지고 구름이 돼서 위로 올라가죠. 계속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기전력이 바로 위로 올려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전력의 역할이 이렇게 회로에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움직이도록 그 전위의 차이를 주는 장치 이것을 배터리 기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회로 문제를 한번 풀기로 하겠어요. 이런 뭐 간단한 회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회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뭘 푼다고 하는 것이냐면 여기 회로가 있으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몇 개 구해야 되냐면 3개 구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전류 이름을 잔뜩 써놨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한 구간 저기서 I1, I2, I3는 전류가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I4가 있고 I5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가지의 전류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전류를 구하는 방법, 구하는 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키르히오프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키르히오프 법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키르히오프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르히오프 법칙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오음의 법칙입니다. 근데 오음의 법칙은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 도선을 갖다 놨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이차를 주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여기에 전이차가 델타 파이라면 그리고 전류가 I가 흐른다면 그때 그 두 개의 피 델타 파이를 I로 나눈 그거 이것은 저기에 어떤 도체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체의 성질이 되겠어요. 이 두 개의 비, 이 두 개의 비를 저 양쪽의 전이차와 저 도체에 흐르는 전류사의 비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저기에 있는 도체의 전기 저항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저항은 그래서 도체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저기다 딱 곱하니까 어때요? 델타 파이는 IR, 이거 V는 IR 이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익숙한 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그냥 오음의 법칙이 아니라 어떤 전류가 흐르면 그때 저항을 구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저항 여기 델타 파이가 흐르고 I가 흐르면 저항 그 비로서 저항을 구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이 식은 그래서 저항을 구하는 데 이용하는 식인데 이 델타 파이를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델타 파이를 2배로 해주면 전류가 어떤 전류가 흐를까? 전류는 그대로 있고 저항이 커질까? 오음이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델타 파이를 2배로 해주면 I가 2배로 흘러서 저항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전이차는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저항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여기다가 서로 다른 전이차를 바꾸면서 전이차를 해보면서 전류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너무 크면 자, 이 부분 어때요? 비례하는 구간이 되겠어요. 근데 전이차가 너무 크면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 전위의 근처에서 그 도체가 오음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음의 법칙이 만족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란 도체에서 R이 일정한 성질을 갖는 그 구간을 도체가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구간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이 저항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냐면 사실은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도체 모양에 따라서 저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체마다 저항을 따로 정해야지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도체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저 똑같은 도체 하나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I고 전체가 델타 파이 때 그때 이제 저항이 R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똑같은 도체를 하나 더 연결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이거 실험을 해봤더니 그때 전류가 절반밖에 흐르지가 않습니다. 여기 똑같은 전차인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얘기는 저항이 2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길이를 2배로 해주면 저항이 2배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겠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이런 실험을 하겠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면의 넓이가 2배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전류가 2배로 흐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항이 절반으로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체의 저항은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도 2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면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체의 저항을 이 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도체의 저항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의 넓이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 에타라고 썼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비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저항은 물체의 성질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납으로 만들었으면 납은 전부 다 비저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단면이 같다면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항은 물체의 성질이라면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이다. 이렇게 물질의 성질을 알면 좋겠죠. 물질마다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저항은 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의 비저항은 얼마, 금의 비저항은 얼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냥 저항하면 이건 찾아볼 수가 없죠. 비저항을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비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저 식에서부터 비저항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에서부터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비저항의 단위고 R은 뭡니까? 저항은 단위가 옴이죠. S는 미터 제곱이고 L은 미터니까 그걸 다 합하면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옴미터가 비저항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질들의 비저항을 보면 그때 그냥 옴미터라고 하면 크기가 굉장히 커지니까 마이크로옴, 센티미터 이런 단위로 만들겠어요. 마이크로옴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옴이죠. 센티미터는 100분의 1 미터죠. 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8승 5미터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구리가 약 1.7 정도 되고 은은 그보다도 비저항이 더 작고 비저항이 점점 커지면서 100금으로 가면 10쯤 되고 니크롬으로 가면 109쯤 된다. 이렇게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전기 현상 하면서 도체의 경우에는 도체 내부에는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전기장이 0이다 이런 얘기 막 했었죠. 근데 단 가정이 있었습니다. 도체 내에서 전하가 안 움직일 때. 그래서 여기 도체에 전하가 있다. 도체에다가 전하를 줬어요. 그럼 이놈이 다 어디로 갑니까? 표면으로 다 가죠. 어떻게 될 때까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표면으로 다 갑니다. 또는 전하가 없는 도체라고 하더라도 전기장 속에 넣어주면 그러면 전기장이 그 안에 생기니까 그걸 다 없애게 하실 때까지 이 전하가 이동하죠. 어떻게 될 때까지?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근데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도체에서 전하가 안 움직일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도체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경우죠. 그때는 어떠냐? 그때는 전기장이 0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길이가 L이고 단면이 S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델타 파인 전위차가 있다면 이 안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전류 밀도를 보면 전류 밀도는 전류 I라면 전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네, 그걸 그냥 S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I는 JS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전기장은 우리 이 안에서의 전기장은 사실은 델타 파이가 일정한 전기장에서 전기장 방향으로 거리가 L이면 전위차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전기장 곱하기 거리였죠. 그래서 전기장은 전위차를 거리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델타 파이는 EL이라고 하는 식이 성립하고 이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이건 전기장이 안 변하고 균일할 때
그 전기장 방향으로 L만큼 거리를 가면 그러면 전기차가 저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체의 저항은 우리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도체의 저항은 I분의 델타 파이인데 이 I분의 델타 파이를 이걸로 대입해 보기로 하겠어요. 저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바로 JS분의 EL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것으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딱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바로 이런 생각이 나죠. 요 저항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 여기 싹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장은 전류 밀도에 비례하는데 그때 그 비례 상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비저항이 되죠. 또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체 내부의 전기장과 전류 밀도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전류 밀도는 이렇게 하면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비례할 때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율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전도율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도율은 비저항이 바로 역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비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옴의 법칙을 우리 이렇게 전위차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무엇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도체 내에서 전기장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이 식 자체는 전위차 델타 파이하고 전류 I를 측정해 가지고 도체의 저항을 구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옴의 법칙은 뭐냐면 네, 여기서 전위차를 바꾸어줘도 R이 바뀌지 않으면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것을 우리 전기장으로 할 것 같으면 전기장과 전류 밀도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바로 이 식은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전도율을 구하는 식이다. 저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전류 밀도가 저렇게 생기면 그때 저 비례 상수는 바로 뭡니까? 이 식에 의해서 우리 전도율을 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장을 바꾸어 주는데도 전도율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저 도체는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키르요프 법칙을 이야기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처음에 키르요프 법칙 전기 회로 문제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간단한 예로 전기 회로가 하나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용어입니다. 요 점들을 접합점이라고 부르는데, 회로에서 접합점이란 뭐냐면 도선이 3개 이상 만나는 점입니다. 여기서 3개 만났고 여기서 3개 만났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 만나는데 4개 만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개 만나는 데는 접합점이 아닙니다. 그냥 연결하면 2개죠. 그래서 3개 이상 만날 때 그것을 접합점이라고 하고, 가지란 뭐냐? 가지란 접합점과 접합점을 연결하는 선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합점과 접합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지가 몇 개 있습니까? 자, 이게 가지입니다. 접합점과 접합점을 연결했죠. 자, 이것도 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지는 이 회로에서는 가지가 3개가 있겠어요. 이 가지마다 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키르요프 전기 회로 문제를 푸는 것인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어요. 자, 동일한 가지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서나 같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항을 지나가면 전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전력을 지나가면 전류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법칙이에요. 전하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가 어디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전력에서 전하가 생겨나지 않아요. 저항에서 전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다 같다. 그래서 이 세 군데서 전류가 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전력, 이 가지에 흐르는 전류가 I1이라면 저 기전력을 지나가는 전류도 I1이고 저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도 I1입니다. 또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도 I2고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도 I3고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도 I3다. 가지가 하나 딱 정해지면 그 가지를 흐르는 전류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위는 뭐냐면
네, 여기서 직선으로 가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어땠습니까?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저항이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어떠냐면 전위가 전부 같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직선이죠. 저 끝은 뭐예요? 뭔가 요소가 있죠. 요소와 요소 사이 이 부분은 전위가 다 같습니다. 또 이 부분, 여기에 접합점이 있더라도 여기 다 직선으로 연결돼 있죠. 이 부분은 전위가 다 같습니다. 또 이 부분 어때요? 이 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 요소가 있죠. 코사이 이 부분 전위가 같고 또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전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요소가 있으면 전위가 바뀐다. 전기 회로에서 전위는 각 요소에서는 뭐가 바뀌냐면 전류는 안 바뀐다 그랬죠. 전위가 바뀐다. 전위가. 그래서 여기서도 전위가 바뀝니다. 여기서도 전위가 바뀌어요. 여기서도 전위가 바뀌고 여기서도 전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요소를 지나면서 전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회로의 요소는 딱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더 복잡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되는 것은 4가지입니다. 기전력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위차를 주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회로에는 어떤 모양으로 표시하냐면 이런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긴 쪽이 플러스극, 작은 쪽이 마이너스극 그러는데 그런 기전력으로 사용되는 거는 건전지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저항은 항상 이런 표시를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여러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소모되는 이런 장치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전구도 있고 회로에다가 일부러 전기저항을 저렇게 달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크롬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기저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전부 다 전기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가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은 2개의 막대로 표시하죠. 여기에 끊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렇게 판 2개를 여기 도체판 2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축전기인데 저기는 도체판을 돌돌 말아가지고 도체판의 넓이가 많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회로에 연결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덕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건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면 인덕터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고 그건 어떻게 표시했어요? 저 이렇게 표시했죠. 이건 뭐예요? 그냥 도선을 꼬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꼬아놓은 것이 인덕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회로에다 연결하면 전류가 이거를 지나가면서 전류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양단의 전위차를 볼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전위가 얼마만큼 바뀌느냐 이거 미리 알아야 되겠어요. 이 전위 바뀌는 거 할 때 항상 전류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전위가 낮아집니다. 이게 전류가 그런데 이 회로 문제를 풀 때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지나갈지 모르죠. 그냥 하나 가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전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더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B는 파이 A 빼기 IR 이래야 되겠죠? 빼기 IR. 근데 이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다 음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직 모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쪽으로 흐른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전기 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걸 가정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끊겨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Q가 대전되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이 Q는 점점 커지고 이 Q는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둘 사이는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I는 DT분의 DQ인 그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또 이것도 파이 B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파이 B는 파이 A 빼기 C분의 Q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기억해 둬야지 되겠어요. C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분의 저 Q만큼은 그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류의 방향을 하나 가정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가정하고 B가 더 낮아져요. 어떻게 낮아져요? 마이너스 L DT분의 DI만큼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이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전류가 변하면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위가 더 낮아져요. 전류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져요. 근데 아무튼 쓸 때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전력의 경우는 어떠냐면 기전력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 결정이 되냐면 저 양극이냐 음극이냐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저 그래프에서는 어떠냐? 저 그림에서는 파이 B가 더 높아요. 파이 A보다. 그래서 요건 어떠냐? 요건 파이 B가 더 낮아요. 그래서 전위가 흐르는 방향과 상관없이 막대가 긴 쪽이 전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는 오른쪽이 더 높으니까 파이 B는 파이 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A 빼기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회로에서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할 때 바로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를 이용하면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로 문제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푸는 것인데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 키르요프 법칙이란 뭐냐면 키르요프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키르요프가 대학원생일 때 1845년에 제안을 한 것이에요. 이 키르요프 법칙은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 회로 문제를 푸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쉬워요. 모든 회로 문제는 이 키르요프 법칙을 가지고 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지 되냐면 여기서 각 가지에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전류의 이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돼요. 써놔야지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전류의 방향도 이렇게 흐를 거라고 내가 미리 정해놓습니다. 미리. 그래야지 앞에서 전위차 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어때요? 가지마다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방향을 잘못 정했으면 어떠냐? 그 값이 음수로 나옵니다. 전류값이 음수로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냥 걱정할 거 없이 저렇게 정한 다음에 키르요프 법칙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과 제2법칙. 그래서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 전류들이 들어가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 두 개를 여기 소개하겠어요.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다 적용하느냐. 제1법칙은 접합점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2법칙은 고리에 적용해요. 자, 그래서 고리는 뭔지 또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제1법칙을 접합점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2법칙은 고리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때 제1법칙은 뭐냐면 그 접합점의 전류의 대수합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의 대수합이란 그 접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정한다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대수합입니다. 대수합이란 부호를 붙여서 다 더하는 걸 대수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수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법칙은 고리에서 한 바퀴 삥 도는데 하면서 전위차가 아까 우리 했었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위차가 내려가기도 하고 전위차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대수합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전위가 원래로 갔으니까 대수합이 0이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1법칙은 전류를 다 더하는 것이어서 전류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리법칙은 전위차를 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압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것을 KCL, KVL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KC의 K는 뭐겠습니까? 키르요프 법칙입니다. 키르요프. 그래서 키르요프 커런트 로우 이게 KCL이 되겠어요. KVL은 키르요프 볼테이지 로우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KVL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전류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하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법칙이 성립되는 이유는 한 바퀴 뺑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제자리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런 법칙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키르요프 법칙이 뭔가 새로운 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각 가지마다 흐르는 방향하고 전류까지 다 정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접합점이 두 개가 딱 있죠. 그래서 전류 법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전류 법칙은 어디다 적용해요? 접합점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 두 개에다 적용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부호 약속을 네, 이렇게 하죠.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접합점 이렇게 정하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보면 접합점 A에서는 어떤 데서 들어옵니까? I1만 들어오죠. I2, I3가 나가죠. 그래서 I1 빼기 I2 빼기 I3는 0. 이 시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접합점 B에서는 어떻습니까? 접합점 B에서는 I2하고 I3가 들어오고 I1이 나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두 식이 어떻습니까? 같은 식이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법칙은 어디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고리에 적용한다 그랬죠. 고리라는 건 이걸 고리라고 합니다. 대상이 자 이렇게 여기서 사각형을 이 폐회로를 그릴 수 있는 게 고리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거 하나 정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정할 수가 있고 또 크게도 이렇게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회로에서는 고리를 3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저 고리를 A, 요 고리를 B, 저 고리를 C라고 하면 네, 전압법칙에 의해서 식이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이 3개가 나오는데 요것도 회전을 자, 요거 고리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리 한번 구해보자. 요걸 이제 약속을 하면 아무 데서나 시작합니다. 자, 고리 A에서 시작하는데 자, 저 맨 위에 아래쪽에서 시작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저기에 기전역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가 긴 쪽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2 하면서 저기 R1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한 전류의 방향으로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IR1 이렇게 되겠어요. I1, R1.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면 어떻게 돼요? 전류의 방향으로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I2, R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오니까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리 B도 마찬가지로 고리 B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I2, R2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어때요? 내가 가는 방향하고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가 되겠어요. 플러스 간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류 방향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I3, R3 저기도 같으니까 마이너스 I3, R4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자리로 갔더니 0 됐어요. 또 하나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는 저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면 네, 2가 있고 마이너스 I1, R1 또 이것도 뭐예요? 마이너스 I3, R3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마이너스 I3, R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 그래서 식이 3개씩이나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식이 전부에서 네, KCl이 2개 나왔고 KVL이 3개 나와서 식이 전부 5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할 전류는 3개밖에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서 똑같은 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식과 2식은 같은 식이라는 거 우리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고 있으면 3식하고 4식을 더하면 5식이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개인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서 1식과 2식은 같은 식이고 3식과 4식을 더하면 5식이 되기 때문에 요 식들 중에서 독립인 것은 3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인 걸 골라서 구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여기서 저기 1식 하나하고 여기서 3식, 4식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우리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키르호프 법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 병렬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만 딱 있을 때 저항 R이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뭐와 마찬가지입니까? 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 분의 저 회로의 기전력 한 게 이거의 저항이죠.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로 표시되는데 저항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고 여기에 기전력이 E라면 이 복잡하게 연결된 저항들의 합성 저항은 그냥 I분의 E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렬 연결한 두 개가 있다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키르호프 법칙은 뭐가 있습니까? 고리 법칙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압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E-I1, R1, R2는 0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금방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I분의 2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I분의 2는 뭡니까? 바로 R1, R2죠. R1 더하기 R2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 연결한 두 저항의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키르호프 법칙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병렬 연결한 것도 보기로 하죠.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네, 저기 접합점도 있고 전류법칙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 뭐예요? 고리법칙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법칙 하나 한 다음에 전압법칙은 우리 어떤 걸로 적용하냐면 두 개. 저 끝 왼쪽에 있는 거 하나하고 큰 거 하나하고 하면 전압법칙 이렇게 두 개가 됐죠. 다른 게도 상관이 없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I1과 I2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구하면 좋냐면 네, 합성 저항의 역수 I분의 델타 E가 합성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2분의 I를 구해보겠어요. 그래서 2분의 I는 R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I 구하면 뭐가 됩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성 저항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복잡한 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회로 하는 게 이렇게 복잡했어요. 자, 목표는 어떻습니까? 가지 흐르는 전류가 하는데 가지가 몇 개 있어요? 네,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가지마다 전류 방향과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이거 내 마음대로 해주면 된다 그랬죠?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I1 하겠어요. 그 다음에 I2, I3, 그 다음에 I4, I5, I6. 여기는 가지가 전부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겠어요. 자,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한 겁니다. 꼭 이런 방향으로 흐르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서 대략 눈치챌 수가 있어요. 눈치채면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되게 흐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할 것은 6개의 전류인데 자, 우리 전류 법칙은 뭐가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접합점인데 여기는 접합점이 몇 개 있어요. 접합점이 이렇게 4개씩이나 있죠. 근데 이 4개 중에서 4개가 전부 다 독립은 아닙니다. 뭐만 구하는 게 좋냐면 전류 법칙은 4개를 구할 수가 있지만 3개만 독립이기 때문에 어떤 거 구하면 좋냐면 이 가운데 거 빼고 저거 3개 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3개를 구하면 첫 번째 거는 뭡니까? 막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건 여기서 이렇게 되고 네, 세 번째 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압법칙이 하는데 전압법칙은 대상이 뭡니까? 고리라고 그랬죠. 고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 개 있어요. 고리가 보면 여기 작은 고리는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제일 작은 고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중간 고리도 있어요. 중간 고리는 네, 요렇게 고리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또 요렇게도 고리, 요 고리죠. 네. 그다음에 요렇게도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고리도 3개가 있어요. 또 전체 고리, 큰 고리 요 한 개가 있어요. 전부 몇 개입니까? 7개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7개 중에서 우리 구할 전류가 3개니까 아까 전류 법칙 3개 했으니까 여기서 3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3개 더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서로 독립일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냐면 저거 이렇게 하면 독립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3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름을 다 붙이겠어요. 자, 이렇게 기전력하고 저항에다 이름을 다 붙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고리 D자리를 하나 딱 구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고리 E자리 이렇게 딱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 F자리 이렇게 딱 구하면 요 3개는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모양으로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야 될 식이 6개고 네, 구해야지 될 미지수가 6개니까 우리 잘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법칙 3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법칙 3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로도 구할 수가 있지만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값을 다 이렇게 주겠어요. 좀 쉽게 풀게. 우리 그냥 오랫동안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쉽게 풀게 하면 자, 여기도 다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풀기가 좀 쉬워요. 그냥 푸는 예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보고서 잘 풀릴 수 있게 이렇게 찾아내야지 돼요.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일식하고 오식을 보니까 우리 금방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I2하고 I3를 I1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3하고 I4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2식하고 6식도 I4하고 I6를 I1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I2, 3, 4, 6가 전부 다 I1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2하고 4를 I1으로 표시하면 4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 또 I1이 있으니까 I1만의 식이 나오죠. I1만의 식을 저기에서 구해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네, I1이 1A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풀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짝짝짝 대입하면 나머지가 다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짝짝짝짝짝 해서 6개를 다 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여기서는 전류가 전부 다 플러스가 나왔네요. 또 0. 이때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가정한 전류의 방향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로 문제 푸는 방법을 봤습니다. 뭐 문제가 좀 복잡해지더라도 다 이런 식으로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뭘 하냐면 기전력이 교류일 때, 교류 기전력일 때, 우리 지금까지는 기전력이 직류였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전력이 나올 때였습니다. 교류 기전력은 어떠냐? 기전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류 기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류 발전기에서 나오는데 교류 발전기의 원리는 바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여기 영구 자석이 있는 데다가 폐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른 것으로 다른 역학적 에너지로 이걸 돌려줘요. 이걸 돌려주면 저기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유도 기전력을 표시하는 게 이게 이제 교류 발전기인데 유도 기전력은 우리 금방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자, 여기에 영구 자석에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회로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 자기장 선속을 구하죠. 자기장 선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도네스였죠. 이 비도네스가 변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시간에 대해서 변합니까? 저 세타가 변하는 거죠. 저 세타가. 그래서 비도네스는 BS 코사인 세타 t인데 이 세타가 변하는 거예요. 자, 저거를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로 돌려주면 이거는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속도가 일정하게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 t는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거 dt에서 오메가 t 놓고 dt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 오메가 bs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기전력의 진폭이죠. 이게 바로 최대 기전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전력의 진폭 거기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교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은 사인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기전력이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파동할 때 단순 조화 진동이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로는 저 앞에 있는 거니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한 저항 하나만 연결한 회로가 있다면 교류 기전력의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짝대기 2개 그린 거, 긴 짝대기, 작은 짝대기 이거는 직류 기전력이라고 한다면 교류 기전력은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자, 이게 교류 기전력의 표시입니다. 네. 그래서 교류 기전력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네, 사인, 요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해도 좋아요. 네,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한다면 이래 가지고 교류 기전력을 이렇게 놓고서 회로를 푸는데 이 교류 기전력은 시간이 변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 제로는 그거는 최대값 진폭입니다. 그다음에 t가 바로 뭐예요? 주기, 같은 한 번의 위상을 반복하는 주기죠. 이 주기는 저기에 있는 각진동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요 주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오메가하고는 자, 이런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오메가는 바로 주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저기에 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교류 기전력의 경우에는 기전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심지어 방향까지 바꾸죠. 그러면 이때 기전력은 저 교류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변하는 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거 평균하고 싶어지죠. 근데 평균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평균을 해봤더니 이거 기니까 똑같은 주기가 계속되니까 한 주기만 평균하면 전체를 평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 평균하면 어때요? 한 주기 동안에 다 더하고 주기분의 1로 나눈 거.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다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할 것 같으면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다 제로에다가 t를 대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값이 같은 값이 나와가지고 0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를 한 주기 동안에 평균을 구하면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평균 가지고는 그 기전력을 대표하는 어떤 숫자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유효값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유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평균을 구하지 않고 먼저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0보다 딱 큰 거를 평균하니까 0이 절대 안 되겠죠. 이 제곱해서 평균 구할 때 이거 사인 제곱을 평균하면 뭐가 되냐면 항상 2분의 1 하고서 진폭의 제곱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건 제곱을 평균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전력을 구하려면 요거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근 구한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효값이다라고 얘기하고, 유효값을 영어로는 RMS라고 이렇게 쓰는데, RMS는 무엇의 약자냐면 루트 민 스퀘어드의 약자입니다. 거꾸로예요. 스퀘어드 제곱한 다음에 민 평균을 구해서 루트 제곱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는 루트 민 스퀘어 밸류인데, 이거 그렇게 뭐 복잡하게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유효 기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효 기전력은 요걸 갖다 제곱근 구했더니 최대값이 있는데,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이에요. 루트 2분의 1은 0.707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의 약 0.707 되는 것이 이게 유효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교류 저항회로는 어떻게 푸느냐? 교류 저항회로에서 푸는 목표는 뭡니까? 이 교류 저항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까? 키르요프 법칙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무엇을 하냐? 키르요프 법칙을 구하는데, 이 키르요프 법칙은 직류 회로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교류 회로에서도 매 순간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전류 구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기전력 알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류 기전력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전압법칙을 이렇게 썼으니까 전류 구했어요. 전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똑같죠. 기전력이 사인 오메가 t면 전류도 사인 오메가 t고 뭐만 바뀌었습니까? 진폭만 바뀌었습니다. 진폭만. 그래서 R분의 E0를 전류의 진폭이라고 한다면 진폭들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I0는 R분의 E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류의 경우하고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직류의 경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류 기전력이 있으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전류는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사인 함수인데 여기 어때요? 진폭만 좀 다르죠.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증가했다, 똑같이 감소했다, 똑같이 증가했다 이러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전력과 전류가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전력과 교류 저항회로에서는 기전력과 전류가 위상이 같다. 여기서 교류 저항회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항회로가 아니라 다른 회로에서는 위상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 저항만 붙어 있는, 저항이 아니라 다른 게 붙어 있으면, 축전기가 붙어 있든지 인덕터가 붙어 있으면 위상이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유효값을 한번 보면, 네, 요 기전력이나 전류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평균하면 0되죠. 이거 평균하면 0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효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유효값 구하면 똑같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유효값은 뭐가 돼요? 네, 제곱한 거의 평균의 루트니까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효값을 구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교류 회로에 연결된 요소들의 점의 차를 우리 또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류의 상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렇게 한다 그랬죠. 네, 이것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순간적으로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의 점의 차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의 점의 차는 이렇게 구하면 딱 되죠. 자, 파이 A, 파이 B 하면 이렇게 딱 V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구하면 교류 회로의 전류는 이렇게 되고 전위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기전력하고 똑같죠. 사실은 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기전력의 최대값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둘 사이의 관계는 위상이 똑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계산하냐면, 자, 이런 최대값들의 관계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값들의 관계도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유효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한 주기 동안 평균은 0되니까 제곱의 평균을 해가지고 이제 제곱근을 구하죠. 제곱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루트 2분의 1하고 I0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하고 V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효값 사이의 관계를 구할 것 같으면 전위차가 이렇게 요건데 요걸 구할 것 같으면 직류회로에서는 V는 IR 그랬죠. 교류에서는 어떻게 했냐? 교류에서는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VT는 ITR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최대값 사이 관계는 요렇게 되니까 요 최대값만 볼 것 같으면 뭐예요? V0는 I0R 이게 성립하죠. 그 다음에 유효값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유효값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할 것 같으면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V의 R 유효값은 I의 유효값에 저항 곱한 것과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우리 직류회로에 했을 때하고 똑같은 식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교류회로에서는 재미있는 게 우리 무엇을 계산하냐면 그 교류회로가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에 일은 뭐예요? F.dr이죠. F.dr. 그래서 전력은 또는 일률은 이건 일률을 P 이렇게 표시하는데 dt분의 dw입니다. 요 dt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F.v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F.v가 바로 힘을 작용하면서 움직일 때 한 일이 되는데 우리 전기 회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력에서는 전기력에 의해서 물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거 한 일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뭐 합니까? 여기 전위차가 V일 때 DQ가 움직이면 이만큼 일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일률 구하면 이 일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력이라고 부르는데 D2로 나눴습니다. D2를 여기에 나눌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전류가 되죠. 그래서 전력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위차에다가 전류 곱한 거 이게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자, 요거 단위 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일률의 단위니까 줄 퍼 세컨인데 이 줄 퍼 세컨을 뭐라고 부릅니까? 와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교류회로에 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런 교류회로가 있다면 우리 전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위차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때 한 일은 두 개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되는 전력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게 이걸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항상 0보다 커요. 이건 평균하면 0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력의 경우에는 그냥 평균에서 구합니다. 전력은 우리 직류회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V는 RI면 여기에 전력 할 것 같으면 VI는 RI 제곱은 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오죠. 교류회로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냥 곱해요. 이건 순간적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평균하면 전력을 평균하면 최대값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평균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전력을 갖다 이렇게 생긴 걸 평균합니다. 자, 저거 전류는 평균할 때 0이지만 전력은 평균하더라도 0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2분의 1 P0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V0 I0 이렇게 돼요. 자, 요거 사인 제곱하면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평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의 평균은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최대값으로 표시했던 이러는데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저렇게 유효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유효값으로 표시하면 둘 곱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V 유효값 곱하기 I 유효값.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직류일 때 구한 값하고 똑같대요. 직류일 때도 VI였죠. 그러니까 유효값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직류와 똑같은 그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류 축전기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까지 같이 보면 복잡하니까 축전기만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목표는 뭡니까? 여기서 전류 구하는 거죠. 자,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목표는 전류 구하는 것인데 목표는 뭐냐면 키르호프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키르호프 법칙은 어떻게 돼요? 키르호프 법칙은 바로 이렇게 되죠. 왜? 저기서 지나갈 때 C분의 Q인데 이것도 시간별로 성립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QT를 ET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QT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압법칙에서부터 여기서부터 QT는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IT죠. 그래서 IT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면 전압의 진폭과 기전력의 진폭사 전하의 진폭 여기 이 전하는 뭐예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입니다. 사이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되죠.
진폭 사이 관계는. 자, 근데 우리 전류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좋냐면 여기다가 전류 구할 때 축전기에 대전된 전원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전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Q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있냐면 위상을 비교하려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류의 진폭하고 기전력의 진폭 사이 관계는 이 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I0는 Q0 오메가 0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 가질 수가 있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교류 기전력은 저렇게 생겼는데 교류 저항률은 저렇게 생겼고, 네, 여기서 두 개의 위상을 비교했더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교류 저항률에서는 기전력하고 뭡니까? 전류하고 똑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가지고 위상이 같다 그랬죠. 근데 우리 같은데 교류 축전기율은 어떠냐면 아까 네 여기서 기전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는 어땠습니까?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 그려볼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위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상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기전력을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에 위상이 같은 데를 비교했어요. TA하고 TB가 요거는 3초고 요거는 5초니까 어때요? 요 TA가 먼저 왔죠. 3초 지나갔는데 3초 때 오고 요건 5초 때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A가 TB보다 작으니까 우리 전류가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더 앞서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전기율에서 전위차는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이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위차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바로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때 I0는 Q0 오메가라는 거 앞에서 계산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V0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네, 요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류하고 전위차를 이렇게 보면 요 이제 우리 요거 유효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값을 구하면 유효 전류는 이렇게 구하고 제곱 평균에서 구했죠. 그다음에 전위차도 이렇게 구하면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전위차는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직류회로에서는 C분의 Q 되는데 우리 교류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순간순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 사이의 관계는 자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최대값 앞에 있는 최대값만 비교하면 자 이렇게 되죠. V0는 C분의 Q0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을 전류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이렇게 됩니다. 전류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VRMS는 전류하고 하면 오메가 C로 나눈 것이 V하고 같아집니다. 자, 요거는 바로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고 여기 이렇게 축전기가 있다면 마치 축전기도 교류회로에서는 저항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저기서 저항이 있으면 전위차가 V는 IR이죠. 여기서도 V는 C분의 Q인데 요건 V는 C분의 Q인데 여기서 I하고도 교류에서는 네, 교류회로서는 최대값은 이렇게 되죠. 요 놈은 C분의 Q0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 이건 뭐나 마찬가지입니까? 자, 요 놈은 교류회로에서 VRMS는 IRMSR이라고 표시한 거를 요 축전기회로에서는 VRMS는 IRMS 나누기 오메가 C 그래가지고 이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여기 뭔가를 곱했는데 요 곱한 거가 요 두 개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요거하고 같은 거다. 오메가 C분의 1. 이 오메가 C분의 1이 마치 뭐처럼 행동합니까? 교류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교류회로에서의 축전기의 저항인데 이걸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고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 이게 저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항이다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축전기가 교류회로에서는 저항처럼 행동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직류회로에 있으면 축전기는 어떻습니까? 저항이 무한대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교류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하가 대전되는 방향이 바뀌면서 전류가 왔다 갔다 흐릅니다. 그래서 마치 전류가 저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저항이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류에서는 오메가가 얼마입니까? 오메가가 0이죠. 0. 그러면 오메가가 0이면 직류에서는 저항이 무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동수가 굉장히 빨라지면 진동수가 빨라진다고 하는 건 진동수가 무한대까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무한대가 되면 저항이 0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축전기가 교류회로에서는 기전력의 진동수가 빠르면 저항이 작은 것처럼
기전력의 진동수가 작으면 저항이 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걸 바로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네, 이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류 인덕터 회로를 해보겠어요. 교류 인덕터 회로는 여기 인덕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뭐 구하는 게 목표입니까? 네, 전류 구하는 게 목표죠.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키르호프 법칙 적용하겠죠.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저걸 지나가면, 자, 인덕터를 지나가면 전기차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전력이 주어지면 기전력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이렇게 주어지면 저 전류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전류 구합니다. 전류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전류를 대입했더니 요거 0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야, 요 정식으로 푸는 수도 있겠지만 그냥 때려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때려잡냐면 자, 이렇게 때려잡으면 좋습니다. 요거 I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사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개수만 잘 조절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마이너스가 0 되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이걸 사인으로 고치면 뭐가 되냐면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위상이 아까 축전기일 때는 플러스 2분의 파이였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그대로서 0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폭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렇게 E0는 Li0 오메가 이렇게 L 오메가로 곱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0는 오메가 L분의 E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위상을 볼 것 같으면 교류 축전기 회로는 아까 저렇게 생겼는데 왜 저게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교류 인덕터 회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저거는 위상이 더 빠른다고 하면 이건 위상이 더 늦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딱 그려볼 것 같으면 위상이 같은 데가 어때요? 아까 축전기회로선 TA가 저쪽이었죠. 그래서 그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 인덕터 회로의 인덕터 양단의 전위차를 구하기로 하겠어요. 그 전위차 구하는 거 쉽죠. LDT분의 DI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여기 구했어요. 봤더니 V0는 좀 크지만 I0는 작아가지고 위상이 다르죠. 그랬을 때 우리 이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진폭사인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저 유효값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하고 전위차하고 이제 유효값을 이렇게 구하면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해서 짝짝짝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네 최대값하고 네 유효값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요 전위차를 구하면 요 전위차는 직류회로에서는 저렇게 되는데 V는 LDT분의 DI, 저 기존, 인덕터가 있을 때, 우리 교류 회로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놈 둘 사이 관계가 요걸 만족한다 그랬죠? 자, 저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관계 만족하는 거죠? 똑같은 관계. 그래서 최대값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두 개 비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V0는 오메가 Li0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유효값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집어넣어서 하면 루트 2분의 1이 없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관계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이렇게 만족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기 용량 리액턴스처럼 여기서도 리액턴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유도 리액턴스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런 관계가 있는데 VRMS는 IRMS 오메가 L인데 이 오메가 L이 이번에는 꼭 저항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도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도 리액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메가가 0이면 저항이 0이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코일의 경우에는 직류가 지나가면 정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죠. 대신에 오메가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가 크면 전류가 빨리 변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크게 생기죠. 유도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생겨요?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요? 저항처럼 보이죠. 만약에 유도 기전력이 무한대라면 그러면 요 코일은 이 인덕터는 저항이 무한대인 그런 것처럼 교류 회로에서는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류 저항회로, 교류 축전기 회로, 교류 인덕터 회로까지 하면서 저항회로에서 저항이 해당하는 게 축전기 회로에서는
전기 용량 리액턴스, 그 다음에 인덕터 회로에서는 유도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 리액턴스도 저항하고 똑같은 것이어서 단위도 저항의 단위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류 RLC 회로를 배우겠습니다. 교류 RLC 회로는 여기에 교류 기전력에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푸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세 개 연결했을 때 목표는 또 이렇게 전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 구하는 거 뭐 가지고 구하겠습니까? 네, 키르호프 법칙이죠. 키르호프 법칙 여기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건데 여기서 우리 미지수가 뭡니까? 미지수는 구할 건 뭐냐면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는 어떤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건데 봤더니 여기에 뭘 넣은 거 정확할 게 I하고 Q가 두 가지씩이나 있죠. 이거 좀 곤란하죠. 근데 우리 다행히 아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 교류기전력이 이렇게 주어지면 전압법칙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I하고 Q 두 개가 있으니까 양변을 T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전체를. 다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DT분의 DQ가 I죠. 요건 DT분의 DI가 되고 요건 DT 제곱분의 D 제곱 I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뭐가 되냐면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선형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여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걸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도 풀면 이거 뭐 할 때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단순 조화 진동할 때 풀 때하고 똑같은 제차 미분 방정식, 비제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런 비제차 미분 방정식은 전류가 코사인 오메가 t 항하고 사인 오메가 t 항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항의 개수를 이식 만족하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거 그냥 간단히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푸는데 자, 요거 풀 때 풀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풀이를 이렇게 놓고서 사인 오메가 여기 지금 사인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 두 개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개수 두 개를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I 제로하고 파이 두 개를 구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이걸 푸는 수도 있겠고 구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 I 제로하고 파이를 구하면 될 텐데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상 벡터 방법이고 또 하나는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되겠어요. 비제차 선형 미분 방식 푸는 건 우리가 수학을 이용하는 것이고 위상 벡터는 아주 쉬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건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답을 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제차 선형 미분 방식 푸는 방법하고 똑같은 풀이를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상 벡터란 뭐냐면 여기에 X축, Y축 이렇게 해놓고서 아까 우리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있었죠. 이걸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저항 위상 벡터가 이렇게 저항 위상이 어땠습니까? 저항 위상이 0도였죠. 예, 위상은 어디서부터 측정하냐면 X축에서부터 측정해요. 그래서 0도니까 X축에다가 이렇게 딱 그립니다. 이게 저항입니다. 이게 저항 위상 벡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뭘 그리냐면 유도 위상 벡터를 그립니다. 유도 위상 벡터는 위상차가 얼마였냐면 2분의 파이였어요. 2분의 파이면 저거는 Y축에다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 용량 위상 벡터를 그립니다. 이 전기 용량 위상 벡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Y축에다 이렇게 딱 그려요.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세 개를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피던스 위상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인 그 회로 전체의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피던스 위상 벡터인데 이 임피던스 위상 벡터는 저 세 개의 위상 벡터를 벡터식으로 더하는 것인데 유도 위상 벡터하고 전기 용량 위상 벡터는 직선 위에 있죠. 방향만 반대죠. 그래서 그 차이를 딱 구하고 그 차이를 딱 구해서 저 저항하고 해서 딱 구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저 모양이 되겠죠. 그럼 위상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가 딱 위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딱 구하면 그래서 여기 저항 위상 벡터, 유도 위상 벡터, 전기 용량 위상 벡터는 어떻게 그렇게 그렸냐면 전류를 표시합니다. 전류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위상을 위상차를 무엇으로 계산하냐면 저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저렇게 마이너스 파이 R 저게 위상차입니다. 자, 그러면 저 파이 R은 0이 되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 요건 파이 L 이렇게 합니다. 그럼 파이 L은 얼마예요? 2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요건 파이 C 이렇게 합니다. 요 파이 C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일 때는 X축, 2분의 파이일 때는 Y축,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Y축 이렇게 그린 것이죠. 그러면 그 크기는 전기정, 유도 리액턴스, 전기 용량 리액턴스에서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었죠.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구하느냐? 뭘 구하냐면 저기서 파이라고 하니까 파이는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파이는 Z분의 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Z분의 XL-X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서부터 이렇게 딱 되니까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피던스는 위상벡터의 크기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씌우고 저기서 R제곱 하고서 XL 빼기 XC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체로 위상차는 이제 요거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위상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화법칙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전류는 풀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 풀이를 어떻게 쓰냐면 전류의 진폭은 간단하게 E0를 임피던스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의 최대값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전류의 최대값이 된다.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 자리에 아까 구한 거 있죠. 아까 구한 파이를 딱 집어넣을 것 같으면 처음에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아주 쫙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런지 보면 코사인 파이는 Z분의 R이고 사인 파이는 Z분의 XL-XC죠. 그래서 한번 전부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IT는 저렇게 주어진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걸 전개하면 코사인 파이 사인 오메가 t 빼기 사인 파이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파이하고 사인 피를 이걸 집어넣겠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되죠. 자,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미분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식에다 집어넣겠어요. 저 원식에다 집어넣을 때, 자, 여기다 집어넣는데, 맨 처음에 거 집어넣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하나 갖고 왔죠. 여기서부터 하나 또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왔죠. 이렇게 차례차례 갖고 와가지고 이 결과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저 파란 거, 요거는 이 오메가 2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0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짝짝짝짝 했더니 어떻게 돼요? 될까 말까? 네, 요거 딱딱딱딱 될까 말까? 저기다 집어넣어서 해봤더니 짝짝짝짝 해봤더니 짝짝짝 해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짝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건 0이 돼야 되겠죠. 이걸 다 해봤더니 0이 되냐 마냐 이거죠. 딱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까? 바로 위상 벡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2차 미분 방정식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꼭 교류 RLC 회로가 아니더라도 이 위상 벡터 이걸 이용해서 그런 식의 비제차 미분 방정식은 이런 위상 벡터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RLC 회로를 정리할 것 같으면 이게 교류 RLC 회로인데 교류 기전력은 이렇게 되고 전화법칙은 이건데 이걸 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 I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상 벡터를 이용해서 풀었더니 자 이렇게 해서 푸는데 그때 임피던스는 뭐가 돼요? 저거죠. 저거니까 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차는 뭐가 돼요? 요걸로 딱 됐죠. 자, 요 임피던스하고 요 위상차를 가지고 답은 어떻게 되냐? 진폭이 Z분의 2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이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직류 전기회로와 교류 전기회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I절은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 9주 강의를 다 끝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전자기 현상이 오늘까지 다 끝났습니다. 제 10주에는 우리 뭐 하냐면 특수상대성이라고 합니다. 10주 강의를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